오전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희대의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일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목상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를 반대한 정의기억연대 등을 향해 시민단체는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초중고 담임교사 129명이 학부모의 요구로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102명이나 됐습니다.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흘 전 전격적으로 공개된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인터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자 대통령실이 이번에 내놓은 발언입니다. 이 일방적인 가짜뉴스를 바로 줄줄이 실어나른 언론에 대해서는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도 비판했죠. 언론에도 책임을 분명히 물은 겁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만배, 신학림 조작 인터뷰 논란에 대해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 요소라며 언론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작된 인터뷰를 활용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에 대해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는 한 몸통이라고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의 주장인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장동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불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영 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건데 당시 뉴스타파 보도 이후 지상파 언론 등이 이걸 다 받았으면서 내용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누워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며 막판 공세를 펴는데 당시 이 기사의 추천수가 조회수보다 더 많다는 게 드러나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엔 추천수가 조작됐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요.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내일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가짜 뉴스나 선거 공작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거라고 직격했는데 검찰은 일단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이 지나버려서 처리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참, 이를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 측은 사과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내일 신문을 열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수사 중인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이외에 명예훼손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의 책을 팔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당시 해당 보도를 낸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내고 둘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전 위원장을 소환해 대가 관계와 전모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먼저 심의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자는 차원인데 야권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한 민원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까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방송기사 민원만 6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가방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해당 보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른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환류가 되는. 방심위는 앞서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접수된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의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결정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며 반발했고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순서대로 심의하는 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퇴장한 채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긴급 심의가 결정됐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번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는 김대엽 병풍 시즌2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도 피해자는 징역 1년 10개월로 끝나버린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건이니까요. 홍조 기자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여권의 과거 김대엽 병풍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엽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입니다. 전직 부사관 김대엽 씨는 지난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회창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의 아들이지 제 눈에는 일반 평범한 그냥 병무비리 사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에게 돈을 준 정황이 담겼다며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병역 비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적 기록표가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고 1999년 녹음한 것이라던 녹음 테이프도 제작 연도가 2001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녹음 테이프의 증명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결과적으로 이회창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김 씨는 병역 비리 수사관 자격 사칭,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가석방을 받은 김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 3년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정치부 황정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대통령실에서 화가 난 게 일단 가짜뉴스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성명에 첫 문장에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네. 좀 보시면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흔한 말, 이렇게 규정한 점이 뭐가 중요하냐. 그 점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사실상 동일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오보나 가짜뉴스라는 작은 의미가 아니라 이번 이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짓 선동이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 이 많은 이슈에 있어서 직접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흔치 않았던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청와대나 대통령은 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자주 강하게 내진 않아 왔습니다. 네네. 몇몇 이슈는 윤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밝힌 정권의 이념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 광주의 정율성 공원 논란에 대해서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해 어떤 지자체가 추모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네. 이 대통령실은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 비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입장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념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은 오늘의 이슈, 김만배, 신앙림 씨 가짜 인터뷰 같은 이슈는 진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강하게 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뿐만 아니라 장관, 대통령실이 모두 강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윤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관들이나 당에서는 지금 이 소위 강한 스피커를 가진 인물이 좀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조금 답답해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진영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대통령실 백브리핑도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을 떠나기 1시간 반 전,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예정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순방 직전에 급하게 잡은 것으로 봐서는 이건 꼭 국내의 입장을 밝히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대통령실이 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전에는 선거 승패 같은 정치 공학적인 싸움에 주로 올인을 했다면 윤 대통령은 이념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정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남산의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이 결국 하루 만에 철거됐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목상 작가가 조형물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작가의 성범죄 부분도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는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서울 남산의 기억의 터. 굴삭기가 안내판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기억의 터의 조형물을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이목상 작가가 성범죄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어제 오전 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의연 등 시민단체 반발로 철거 작업이 한 차례 중단됐습니다. 이 기억의 터는 과거의 성폭력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 역사도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고. 서울시는 지난달 2차례 여론조사로 철거에 대한 시민 동의를 얻고 과거 기억의 터 조성을 추진했던 단체와 논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다며 시민단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터 조형물 설치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던 만큼 철거 이전에 수기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임 작가의 그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자. 한참 있다가 다시 여기를 철거한다. 임 작가의 또 다른 조형물을 소유한 전태일 재단에서는 수기위원회에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을 묻고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조총련 측과의 접점은 없었다면서요. 하지만 여권은 이를 두고 후한 무치라고 맞받았고 검찰까지 국보법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총련이 있었다는 거 사전에 알고 계셨을까요? 또 다른 행사에서 그러겠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신 일은 없었나요? 민단 행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꼈지만 이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해 관동대지진 추모식 참석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추모식 당일인 지난 1일 행적에 대해 헌화만을 했을 뿐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사전 사후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만날 사람과 이유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이어 오늘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참석을 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국 행위이자 여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윤 의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 내용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윤 의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추도식에 가서는 헌화만 했다. 그리고 조총련과의 접촉은 없었다는 건데 이 일종의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는 맞는 거죠? 예, 조총련 주최가 맞고 이 점은 윤 의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여러 주최 단체 중 이 조총련은 한 곳일 뿐이라면서 조총련 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민사회엔 어디든 조총련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행사에 갔는데 거기 주최 측과 접촉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측 민단이 주최한 추도 행사에는 안 갔죠? 예, 맞습니다. 이 조총련이 친북 성향의 단체라면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 정부가 인정한 한국계 동포단체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줄여서 민단이라 합니다. 민단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 추도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요. 여기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 의원은 왜 민단 주최 행사가 아니라 조총련 주최 행사에 갔느냐? 이 부분이 여권이 지적하는 지점입니다. 이에 윤 의원은 민단 행사는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흘 전 자신의 SNS에는 민단 추도 행사가 있다고 들었다고 한 점, 그리고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는 초청 없이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 의원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윤 의원은 최소한 만날 사람과 장소,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특정될 수 없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법조항을 살펴본 결과 특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총련 단체의 대표자를 밝혀서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일정도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윤미향 의원이 제출한 출정 일정표를 보면요. 이 추모 행사 뒤에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요구 시위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 통일부는 조선학교는 조총련계 단체로 학교 관계자를 만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해당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 측은 MBN 취재진에 이 추도 사업 추진위 공동 일정에 포함돼 이 일정이 공문에는 기재가 됐지만 이 결과적으로 간토학살 추모에 온 마음을 쏟기 위해서 시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조선학교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한 일정을 밝힌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원래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만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당은 따로 입장이 없습니다. 계속 침묵하면은 이런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각 윤미향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신 허위 인터뷰 이슈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기에는 껄끄러운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북중러 대립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공방 수준이었다면 이젠 군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걸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시 한번 북한에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게 된다면 김 위원장 들을 이유가 없겠죠.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다음 주 1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열리거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 관련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의 서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간의 긴밀한 접촉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미국은 지난 7월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아 무기 판매를 설득한 이후 후속 논의가 이루어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이어 중국 방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근 강화된 한미일 3국 협력에 이어 북중러의 밀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무기들을 서로 교환할까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핵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와서 눈여겨봤던 무인기도 빼놓을 수 없고요. 가능할까요?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무기 전시회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탄약, 포탄 등이 부족한 상황. 마침 북한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제를 기준으로 설계된 데 따라 호환이 문제없는 재래식 무기를 대거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로 전쟁 투입이 가능한 KN-23, KN-25 등 검증된 성능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위성이나 핵 추진 잠수함에 쓸 첨단 기술을 원한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쉽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이 부족한 원자재, 물자를 제공하거나 핵 기술자 파견, 러시아 위성 사용 권한 부여 등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첨단 기술 무기 체계를 타국한테 이전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자신들이 도태된 무기를 주는 그런 수준이기. 다만 국제사회 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무기 거래가 이루어져도 양국이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러시아를 방문할 때 열차를 타고 갔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어떤 경로일까도 관심인데 적어도 출발지만큼은 꼭꼭 숨길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4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마다 열차를 탔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의 국경역 하산을 통과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역시 당시 소련에 9번을 방문했는데 모두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를 방문할 때 역시 열차를 이용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가 떴을 때 거기에 대한 감시가 상당히 이제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안전이나 보안의 문제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난 2019년 김 위원장은 낮은 하산을 통과하는 경로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도 이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훈촌을 거치는 노선도 있지만 화물 열차 전용 노선인데다가 중국을 거치면 관심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하산까지 14시간, 하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7시간 등 총 20시간 넘게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2019년 때 방러처럼 출발 지점은 극비로 확인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무기만 오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러시아에선 중국과의 합동훈련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었는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실제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연합 군사훈련을 추진 중이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이후 시기에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한미일 결속을 견제하며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부각해왔습니다. 실제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는 정황입니다. 그간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성사된다면 사상 첫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어는 어렵지만 북한과 타국과의 합동훈련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구정수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건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최근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걸 의식해서일까요? 북러 군사협의, 북중러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9년 4월에 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러, 북러 관계를 다지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간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외교의 다각화,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군사협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군사협력의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포탄 등 북한의 군수 보급 능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식량, 비료, 군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까지 강화를 하면 앞으로 한미일,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더 강하게 나눠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구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러 연합훈련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왜 안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이라며 같은 이웃인 중국과도 훈련뿐 아니라 합동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연대를 더 강화하는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북러 간의 밀착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있다면
중국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촉발된 여야의 이념 논쟁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구구 뉴라이트, 종북 좌파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노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으로 폄훼하고 그리고 친일 반민족자는 육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 항의가 터져 나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여당은 반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좌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률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기조도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단식 엿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농성장엔 대표적인 비명계 전해철 의원이 방문을 했고 친명계에서는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죠. 당내 계파 갈등, 그럼 일단 잠잠해진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안보람 기자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껏 수척해진 모습으로 농성장에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선 군부 독재의 군합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등 10여 명이 동조 단식을 하며 곁을 지켰고 지지층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들 순천에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대표적인 비명계 전해철 의원도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로 해주셔서 당연히 저희들이 함께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1야당 대표 단식에도 꿈쩍 않는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잦아든 모습인데 일각에선 공개적 비판을 참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 나옵니다. 비명계한 초선 의원은 단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서 생중계하는데 얼굴을 안 비출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SNS에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고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주고 결격 민간단체 행사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행안부 산하기관이죠. 행정안전부는 사업회 임원 2명을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올해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측 대표인 행정안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행사를 주관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권 비판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불참은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2달여 만에 내놓은 결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행사 주최단체 선정과 관리를 소홀히 해 60 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의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4개 민간단체에
50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2억 6천만 원이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원됐고 결격단체 지원에다 증빙서류 조작도 있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 설립 취지와 달리 발간 보고서에 편향적인 내용을 담는가 하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한국 민주주의 대상으로 시상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편중되고 편향된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서 행정안전부는 경영 책임을 물어 임원 2명에 대한 해임과 직원 6명에 대한 징계, 보조금 환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 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기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죠. 해당 교사는 휴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30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끼리 새로운 자리 뽑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사에게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담임 여교사가 친구들끼리 정한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해 격분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차례 폭행이 이어졌고 곧바로 여교사는 보건교사와 함께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합의가 이뤄졌고 신고도 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3대를 가한 겁니다. 주먹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병가 늦어가지고. 교육청은 퇴학한 가해 학생이 다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대안학교로 가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왕의 DNA가 있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교육부 소속 사무관은 담임교사 교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학부모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학부모 요구로 129명의 담임교사가 중간에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중 80%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을 처리하던 담임교사가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내 아이만 미워해 이렇게 됐다, 아동학대다라며 지속적으로 교사와 학교,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뒤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은 심리적인 소진이 너무 심하셔서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계속 치유를 받고 MBN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부모의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는 무려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만 102명으로 전체 교사 5명 가운데 4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내 교체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44명, 서울 28명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요구로 학기 중에 반을 떠났습니다. 병가 등의 이유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학부모의 민원이 담임 교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당국은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에는 모레 법안 소위를 열어 교권 보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과 그 외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속의 독성 물질인 PHMG 투약 실험에 주목했습니다. 투약을 하고 54주간 지켜보니 투약량이 많을수록 폐암에 걸린 쥐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30대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한 건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른 폐암 피해 구제 신청자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투자금의 300%를 돌려주겠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금액만 1,100억 원을 넘었는데요. 돌려막기나 하는 다단계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회사의 대표가 실적을 자랑합니다. 게임 관련 코인으로 이제 해나가시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아마 게임 관련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확정이 됐어요. 이런 투자 설명회는 전국 200여 개의 지점을 돌며 이뤄졌습니다. 300%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6,600여 명이 1,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려막기로 돈을 긁어모으는 다단계 수법에 속았습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10%를 주거나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투자했던 게 잘 나왔었는데 9월부터 다시 돈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울, 강남과 창원 등 전국에서 고소장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올 1월부터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기단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수익금 2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돈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변명이 뒤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코인이 존재했다는 점이라든지 거래소에 주식을 일부 들고 있었던 점들이 투자자들이 현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투자 클럽을 운영한 22명을 근거하고 이중 총책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 아래에는 지하 상가도 있고 지하철도 지나다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하 상가와 지하철 사이 땅 속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40년간 몰랐죠. 아직 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 공모전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재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텅 비어있는 깜깜한 통로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이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석회석과 섞여 종유석이 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와 진동도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아래에는 이렇게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제 위에는 서울광장입니다. 바로 숨겨진 공간인 겁니다. 비밀 공간은 서울광장에서 13m 아래에 있습니다. 시청역부터 을지로 입구역을 잇는 총 335m 길이의 공간으로 1,000평에 달합니다.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높이가 다른 1호선 지하철 시청역 통로와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을 연결하려고 만든 공간으로 추측됩니다. 40년 전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 공개된 건데 서울시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곳이고 또 위에 그 시청 광장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백년지대의 어떤 중심 공간이 될 건데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함께 시민들과 고민하자 이런. 선발된 시민 탐험대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1967년 만들어진 서울 최초의 지하상가와 지하철 2호선의 개통 역사도 배웁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신비한 공간이 어떻게 탈바꿈해 시민들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흔히 생숙이라
줄여서 부르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 호텔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알려져 있는데 내부에 주방시설을 갖추면서 주거도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 상품으로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돈 없다, 그냥 문을 닫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배준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소유주 3천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레지던스 거주자 소유자분들의 억울함을 곳곳에 알려 오직 우리의 주거 보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데 구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슷해도 건축법상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고 호텔처럼 객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21년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부터 규제에 들어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거주하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면 매년 1억 원씩 내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한 30대 이모 씨는 시행사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사놓고 뭐 임대해놨다가 역 생기면 이제 그때 주거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차 대수와 소방시설 기준이 더 엄격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숙박업 신고는 30호실 이상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엄격히 구분해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양주시청은 지구 단위 계획상 해당 필지엔 업무와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계획 변경 없이 주거시설인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고려해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법 개정 이후 시설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차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실질 국민 소득은 줄었는데 먹고 사는 데 쓰는 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폭염과 폭우로 다시 3%대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달 전기요금도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만약 작년 8월보다 20% 정도 더 썼다면 전년 동월 대비 약 85%가 더 요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요즘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건지 전통시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4개에 2만 원, 작은 무 1개에 3천 원, 배추 한 포기에 8천 원으로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사과도 30.5%, 복숭아는 23.8% 올랐고 배추와 무는 지난달보다 각각 42.4%, 34.2% 오른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통시장임에도 가격 부담은 여전했는데요.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고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21.1% 오른 것도 물가를 견인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8월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받아들면 서민들에게서 악소리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전기요금은 20.8% 오른 8만 530원이 될 전망이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이 봄철보다 85%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요.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돌아가서 그게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시장의 비축 물량을 충분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2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0.6% 성장했다지만 민간 소비도, 정부 소비도 다 위축되면서 또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죠.
별로 번 건 없지만 별로 쓴 것도 없어서 그나마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0.3%의 플러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도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간 소비가 0.1% 감소했고 정부 소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2.1%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한 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순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덜 써서 얻은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반기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긴축,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소비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출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당장 개선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내 펜트업 소비가 약화되고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 요인과 불황형 흑자와 수출 부진 속에 2분기 국민소득도 0.7% 감소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는 9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동반해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대상포진은 환절기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비용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2회 접종을 해야 하는데 회당 20만 원 선에서 결국 최대 60만 원까지 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접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비싼 주사예요. 근데 이렇게 무료를 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로서는. 직장에서 이제 그 어떤 남자분이 막 걸렸는데 그분은 막 우시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그 정도예요.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걸릴 위험이 크지만 회당 2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드는 예방접종 비용 탓에 고령의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지난 2013년 62만 명에서 2017년 7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3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종이 권고됩니다. 요즘에는 젊으신 10대 후반, 20대, 30대 분들도 이 피부 병면을 표현해서 나타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면역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는 그 대상포진 접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가축 분뇨를 하천에 쏟아부어 제주의 청정자연을 훼손한 분뇨 재활용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돈을 받고 분뇨를 받아서는 돈 안 내고 처리하려고 무단 배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주변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을 매립하기까지 했죠. KCTV 제주방송 김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50m 중산간지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데 바위를 들어보니 땅에서 뿌연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걷어내자 더 많은 양의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고 하천을 매립한 혐의로 분뇨 재활용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무단 배출된 가축 분뇨를 은폐하기 위해 주변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활용 업체는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4개월 처리 공정을 거친 뒤 액체 비료로 자원화해 초지에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거된 분뇨는 처리 과정 없이 불과 1시간 만에 무단으로 살포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 동안 실제 용량의 2배가 넘는 8만 9천여 톤을 불법 처리,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범죄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크레인을 통한 현장 검증,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범죄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 분뇨 무단 배출과
산지와 하천 등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모빌리티 2023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전시회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그래서일까요? 자동차 회사 대신 우리 전자업체들이 참여했고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없는 하지만 삼성, LG가 출격한 모터쇼. 장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짙은 오렌지색 차량에서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문이 열립니다. 벤츠가 처음 실물로 공개한 전기 슈퍼카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7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콘셉트카 모델도 내놨습니다. 내년 양산 예정으로 고가 배터리와 저가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BMW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We are pushing the boundaries to make sure that visions don't end up as unfulfilled dreams. No. Together we turn visions into reality. 독일을 제외하면 모터쇼에 참여한 해외 업체 상당수는 중국계입니다. 비아디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전시관을 꾸리고 새 전기차 모델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Today, I'm proud to officially announce another 2 new highlight models to our European customers. One is BYD Seal. 니오, 엑스펑도 새 전기차를 선보이고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유럽 시장 내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수 위축과 미국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진출 확대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는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삼성은 배터리를 비롯해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과 OLED 디스플레이, 음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도 모터쇼 현장에서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헝가리에 짓겠다고 발표하며 유럽 진출에 공을 들였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보유한 YTN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한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한전 KDN은 오는 8일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공동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인데 한전 KDN의 지분 21.43%와 한국마사회의 지분 9.52%를 합친 30.95%를 인수하면 사실상 YTN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KTNG가 제6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KTNG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강화 등 재무혁신으로 기업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한화솔루션, 두산밥켓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All charges against you are dismissed, Mr. McMillan. 1986년 미 엘라버머에서 발생한 백인 소녀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흑인 남성 월터 맥밀란. 무료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건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의 헌신과 직업적인 열정이었습니다. 뜻밖의 사건이나 송사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이렇게 모두 제 일처럼 나서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무엇보다 일각이 여삼추 같을 사건 당사자들은 빨리 이 재판을 끝내고 일상을 회복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이런 국민 마음을 모르나 봅니다.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 2년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2017년 5천여 건에서 지난해 14,400여 건으로 무려 3배가 됐거든요. 이 기간 형사 1심 장기 미제 사건도 2배가 됐습니다. 사건이 크게 늘었거나 다른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나? 아니었습니다. 되레 법원에 들어온 민사 1심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2017년 35만 3,500건에서 지난해 34만 3천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판 여론에
서울중앙지법이 이 재판 지연이 심각한 기업전담 재판부 4곳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 배치했는데 그동안 뭘 하다가 대법원장 임기 만료 달랑 한 달을 남기고 이제서야 법관을 추가 배치한 걸까요? 게다가 판사 3명의 재판하는 합의부 4곳에 2명을 배치해봤자 결국 3명이 하던 걸 3.5명이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재판 지연 논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래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게 하다 보니 위 판사들이 아래 판사들 눈치 보느라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판사들 사이에선 일주일에 3건만 재판하지 않은 짬짬이까지 자리를 잡았다니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3항은 판사가 아닌 국민들이나 기억하게 생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론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소송이 길어져 지연이자 폭탄을 떠안고 이혼 판결이 늦어져 원찮은 상대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민초들은 놔둔 채 일신의 워라밸을 쫓겠다고요.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질질 끄는 그들. 그러니 그 판결 결과까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금방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서야 했습니다.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수도권과 강원 홍천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서울과 원주는 31도, 세종과 전주가 32도까지 올라서 서쪽 지역은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이 3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6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